안녕하십니까. 착한 독서, 책 읽어주는 남자의 박승민입니다. 오늘은 장준하 선생님의 돌베개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돌베개는 장준하 선생님의 항일 대장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여러분들 장준하 선생님 다 잘 아시지만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1944년 일본군 학도병에 징집되어 중국 시조우에 배치되셨다가 일본 부대를 탈출하셔서 중국 대륙 6,000리 장정을 거쳐서 1945년 1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후에 광복군으로 편입되셔가지고 우리 국내 진압작전인 OSS 특수훈련 받으시고 1945년 11월 김구 주석의 비서 겸 광복군 대위로 대한민국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954년에 월간지 사상계를 발행하셔서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장준하 선생님의 중국 대륙 6,000리 그런 대장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 탈출기, 그리고 광복군 그때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생하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돌베개 장준하 선생님의 항일 대장정을 그린 대기록 돌베개 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베개에 붙이는 말. 이 이야기는 단 2년간의 체험숙이다. 일제의 폐석이 짙어지던 1944년부터 조국 광복이란 감격의 깃발이 민족의 숨결처럼 펄럭이던 1945년까지 나의 20대는 자랑스러운 자부심으로 부끄러울 것 없는 젊음을 구가했다. 그로부터 4반세기가 지나고 또 한두 해가 얹혔다. 그리고 나도 50대에 들어섰다. 이제 나는 그 2년간의 체험을 중심으로 우리 현대사의 한 증언자가 되고자 이 수기를 발표한다. 당시 국내외를 통한 재반 사정과 우리 젊은이들의 저항을 내 눈으로 확인한 대로 기록해야 하겠다는 사명감까지도 느끼게 되는 오늘날의 정치 현실은 나로 하여금 주저없이 붓을 들게 했다. 나의 증언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첫째는 일제 말기에 끌려나간 한국 학병들의 저항 정신이다. 내가 갔던 곳이 중지였고 학병이란 이름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주로 중국 대륙의 학병만이 이 이야기의 대상이 된 것은 유감이나 어쩔 수 없다. 학병이란 이름으로 끌려나가 투쟁한 그 과정은 오늘날의 새로운 세대에게 작은아마 하나의 교훈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구나 1945년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에겐 그 시대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그 둘째는 망명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우리 선배들의 독립운동이다. 충칭 임시정부를 안팎으로 한 망명정부의 분위기와 그들의 생태,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연장된 듯한 오늘날의 우리 정치 풍토나 정치 현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나는 숨김없이 말하고자 했다. 정치 현실이란 미시적으로는 관대한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나 거시적으로는 인과관계로 엮어지는 엄연한 질서다. 우리가 오늘날의 정치 풍토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한 까닭이 이미 40년대에도 뚜렷이 노출되어 있었음을 이해할 때 더욱 안타까워지는 것이다. 그 셋째는 조국 광복을 위한 대일항쟁이 그 당시의 국제정세 속에 어떻게 진행되고 전개되었는가 하는 민족사적 측면의 증언이다.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많은 독립유공자가 나타났고 또 많은 독립운동가가 알려졌지만 나는 숨은 독립항쟁을 누가 어떻게 어디서 했는가를 분명히 밝혀두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수기 가운데 조금의 주저도 없이 쓰였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일부 저명인사들이 과연 무슨 일들을 하고 오늘날 고개를 들고 다니는지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는 때가 허다할 정도다. 또 광복군만 해도 그렇다. 광복군 출신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일부 인사들이 광복군의 모자 하나를 얻어쓰고 기시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도 역사 앞에 밝히고자 합니다. 나는 못난 조상이 또다시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이 수기 속에서 부원했다. 왜냐하면 내가 광막한 중원 대륙 수수밭 속에 누워 침 없이 마른 입으로 몇 번이나 되씹었고 또 눈 덩어리를 베개로 하고 동사의 기로에서 밤을 지새우며 한없이 울부짖었던 이 말이 곧 나라를 빼앗긴 우리의 못난 조상에 대한 한스러움과 다시는 후손에게 욕된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우리의 단호한 결의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복 조국의 하늘 밑에는 적반하장의 세상이 왔다. 펼쳐진 현대사는 독립을 위해 이름 없이 피 뿜고 쓰러진 주검 위에서 칼을 든 자들을 군림시켰다. 내가 보고 들은 그 수많은 주검들이 서러워질 뿐 여기 그 불쌍한 선녀들 앞에 이 증언을 바람의 묘비로 띄우고자 한다. 창세기 28장 10에서 15절에 나오는 야곱의 돌베개 이야기는 내가 결혼 일주일 만에 남기고 떠난 내 아내에게 일군 탈출의 경우 그 암호로 약속하였단 말이다. 마침내 나는 그 암호를 사용하였다. 앞이 보이지 않는 대륙에 발을 옮기며 내가 뵐 돌베개를 찾는다고 하였다. 어느 지점에 내가 베어야 할 그 돌베개가 나를 기다리겠는가? 라고 썼다. 그 후 나는 돌베개를 베고 중원 6천리 길을 걸으며 잠을 잤고 지새웠고 꿈을 꾸기도 하였다. 나의 중원 땅 2년은 바로 나의 돌베개였다. 아니 그것이 나의 축복받은 돌베개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춘원이 한 수필집을 내면서 짧은 하나의 수필 제목을 따 돌베개로 낸 일이 있음을 아나 나의 돌베개는 중원의 돌베개이므로 외람된 마음 드는 것을 접어두고 이 수기의 죄를 돌베개라고 붙였다. 이제 나는 살아서 50대 초반을 보내며 잠자리가 편치 않음을 괴로워한다. 1971년 4월 19일 저자씀. 탈출. 1944년 7월 7일 이날은 광활한 대지에 나의 운명을 맡기던 날이다. 충칭을 찾아가는 대륙 횡단을 위해 중국 벌판의 황토 속으로 그 뜨거운 지열과 엄청난 비바람과 매서운 눈보라의 길 6,000리를 헤매기 시작한 날이다. 풍전등화의 촛불처럼 나의 의지에 불을 붙이고 나의 신념으로 기름 부어 나의 길을 찾아 떠난 날이다. 사실은 이날이 바로 진화사변 제7주년 기념일이었다. 그때 일본은 중일전쟁을 진화사변이라고 말했다. 7년 전 베이핑 교외의 루고차오 근방에서 야간 연습작전을 하고 있던 일본군에게 중국군이 기습을 가해왔다는 구실을 만들어 중국 군령을 습격함으로써 일본은 대륙 진출의 서전인 중국 침략전을 유발한 것이다. 이날을 나는 중국 쉬조우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부대 안에서 맞았던 것이다. 중국 주둔 일군에겐 이날이 뜻깊은 날이 아닐 수 없었고 병영 안의 군인들은 마치 명절이라도 만난 듯이 모두들 마음이 들떠 있었다. 훈련도 여느 날보다 훨씬 일찍 마쳤다. 병기와 군화의 손질도 대강 마치고 이내 기념회식으로 들어갔다. 천황이 하사하였다는 술과 담배가 각 내무반에 배급되었다. 일석조모 시간까지는 마음껏 먹고 마셔도 된다는 여유가 내무반의 분위기를 해이하게 흐려놓았다.
그러나 나는 원래 술과 담배는 전혀 입에도 대지 않던 이유도 있었지만 이달의 나의 긴장과 흥분은 모처럼의 술과 담배의 향연에다 나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막을 길 없이 안으로 죄어오는 나의 긴장은 감추기에 벅찬 흥분과 함께 손마디, 발톱에까지 전달되었다. 그러나 나는 침착하여야 했고 그럴수록 태연하여야 했다. 가장 적절한 기회가 날 위해서 마련되어 가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나의 비장한 결의를 오늘 밤에 못 박아 놓아야 했다. 1군 병령의 탈출을 미락해 놓은 우리 동료 일행에게 때가 온 것을 암시해 주었다. 모두들 흥분과 긴장을 감추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눈빛으로 그 결의를 내게 전달해 주었다. 우리 일행은 나를 포함해서 넷이었다. 김영록, 윤경빈, 홍석훈, 그리고 나다. 몸이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어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고 나는 최후의 결의를 스스로에게 확신시키며 기도를 드렸다. 나의 생존 가치는 지금 이 시각 이후로부터 비로소 존재한다고 나는 어금니를 갈았다. 나의 긴장이 턱뼈를 통해 내 전신의 용기를 북돋게 하였다. 시간이 천천히 나의 긴장도를 높여주며 흘렀다. 어두움이 한 발자국씩 다가서며 역시 나에게 채찍질을 하는 듯했다. 내 손바닥의 흥분이 땀으로 흐르는 동안 시간과 어두움이 뒤바뀌어 가고 왔다. 쉬조우시에서 동쪽으로 20리가량 떨어져 주둔한 이 1군 부대는 스카다 부대라고 불리었다. 그 당시 빈번히 발생하던 한국 출신 학도병 탈출 사고가 이 부대에는 거의 없었다는 명예의 부대인 스카다 부대에 우리가 전속을 온 지 10여일이 지난 무렵이었다. 이 스카다 부대에서는 단 한 명의 탈주병을 내었는데 그나마도 부대 본령에서 낸 사고가 아니고 파견지에서 일어났던 사고였다. 이 장본인이 바로 그때 일본 게이오 대학을 다니다 나온 김준엽 씨다. 그러한 이유도 있고 해서 중지 방면으로 파견되어 신병훈련을 마친 우리 한국 학도병 출신 간부 후보생 300여 명은 바로 이 스카다 부대에 집결되어 제2기 집단 교육을 받도록 됐고 그날은 이미 교육과정도 10여일을 치른 날이었다. 이 부대에서의 탈출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점은 이같이 이 부대에 붙어 다니는 그 명예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사실 내가 이날까지 우리의 탈출을 미뤄온 이유는 또 다른 것에도 기인하고 있었다. 그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협을 하던 말, 탈출 뒤에 남는 동료들, 그리고 떠나온 고국의 부모와 가족에 대한 보복 조치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의 앞에 극히 소심한 소견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으나 나의 입장은 충분히 그들의 위협에 구애될 수가 있는 형편이었다. 나는 일본 도쿄에 있던 일본 신학교를 다니다 그때 잠깐 고향에 와 있던 시기였다. 평안북도 삭주 땅. 그리고 나는 장로교 목사의 아들이었다. 1인들이 가장 주목하고 또 미워하던 목사 가운데 한 분이 나의 아버님이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였다는 죄목으로 선천 신성중학교 교직에서 축출당한 뒤에도 계속 요시찰 인물로 늘 형사들이 뒤를 따르던 형편의 집안이었다. 나는 장남이다. 거기다 일본에서 피해와 있다. 다른 신학교와 달리 정규대학 과정의 일본 신학교 재학생이다. 학도병 지원의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처지다. 그리하여 나는 우리 집안의 불행을 내 한몸으로 대신하고자 이른바 그 지원에 나를 맡겨버린 것이었다. 내가 지금 일본 병령 안에 병정으로 있는 이유는 나의 집안에 닥칠 불행을 예감했기 때문에
그 방파제로서 나를 스스로 설득시킨 결과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곳에서 탈출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엄지와 중지로 머리에 두 관자놀이뼈를 잡고 손바닥에 파묻힌 내 번민을 달래보았다. 숨이 탁탁 막혀왔다. 압록강 수풍댐 근방의 평북 삭주읍에서 지원을 마쳤고 며칠 후인 1월 19일 정주를 거쳐 평양으로 가던 나의 이병 광경이 떠올랐다. 그 괴로운 회상은 나의 초조함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지나가 주었다. 일본말 성경과 독일어 사전, 히라버 성경과 사전, 이렇게 4권을 든 학생 모아 학생복 차림에 내가 정주역에 닿았을 땐 아무도 내게 눈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정주는 내가 도쿄로 가기 전 3년 동안 교원 노릇을 하던 곳이었다. 때문에 적지 않은 친구와 선배들이 있었지만 막상 입영을 하는 마당에서 모두가 쌀쌀한 대상이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도 그럴 것이 요란스레 엇갈려 맨 무운 장구에 뛰며 일장기의 바탕에 온통 사인을 받아 머리에 동여맨 입영자들과 비교해서 아무도 날 입영자로 볼 사람이 없었을 것도 당연한 것이었다. 나에게는 만장도, 다스키라는 멜빵도, 그 무은 장구의 띠도, 또 히노마루의 머리끈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 전쟁 중에 물전안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골에서 입영을 위해 축하한다는 플래카드들이 지방관청과 유지들로부터 마련되어 보내왔건만 나는 그것들을 몸에 한번 대어보지도 않은 채 몽땅 우리 집 아궁이 속에 넣어버렸다. 그것들이 활활 타버릴 때 이미 나는 나의 입영 지원을 마음속에 불살라버린 것이다. 그때 내 모습을 본 같은 입영자였던 R이라는 사람은 나를 어떤 학도명의 전송차 따라 나온 팔자 좋은 학생으로만 알았다는 말을 몇십 년이 지난 오늘도 하고 있다. 정주역에서 평양행 발차 시간까지는 1시간 반의 시간이 있었기에 역 대합실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자기 자식들의 입영 때문에 우울한 그 지방의 유지들, 흐르는 눈물을 닦기에 정신없는 아낙네들, 거의 술에 만취되어 이성을 잃은 듯한 학도 지원병들, 이름을 놓칠세라 친일파다운 격려와 축하 인사를 뿌리고 돌아다니는 가증스러운 얼굴들, 이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홀로 고독을 즐기고 있던 내 귓전을 스치며 발자 시간을 알리는 확성기 소리, 그리고 경의선 열차의 요란한 기적 소리, 이 모든 것이 주마등같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 나는 혼자였다. 평양에서 입영을 하기까지 나는 전혀 학도 지원병이라는 나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평양에 20날 동안 단 2번의 면허가 있었던 것도 오늘 밤엔 안타까웠다. 어머니와 아내가 1번, 그리고 아버님이 1번, 그래서 꼭 2번 오후의 교련을 면해본 일이 있었다. 하오의 교련을 받지 않으려고 매일 면회를 오게 한 학도병이며 되도록 평양 부근에 남으려고 매일같이 1인 고급 장교들을 요정으로 초청하여 가던 군상들의 그 구역질 나던 회장이 쉬지오 땅의 바람 속에서 그대로 되살아오는 것이었다. 지원서에 도장을 찍고 고향 땅을 떠날 때 환송의 석상에서 행한 나의 답사가 그 어느 한 구석에 숨었던 분노처럼 솟구쳤다. 나는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해서 꼭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나의 답사는 그렇게 짧은 한마디뿐이었다. 내가 학도 지원병이 되어서 반년이란 치욕의 세월을 분노의 강으로 흘려보낸 지금 난 나의 송별 답사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그것의 실천을 꾀하고 있다. 내가 쉬조우 땅에서 죽음과 삶의 두 길을 재어보는 이 운명은 이미 평양 제42부대에서 결정된 것이다.
평양 제42부대. 날짜도 잊을 수 없는 그해 정월 29날, 나는 맨손으로 말똥을 치우고 말갈굽을 닦아내는 일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200여 명의 대학생 학도병들과 같이 끌려온 고시 제42부대. 그때의 울분은 지필로 기록할 수가 없지만 함정에 빠진 젊은 사자들의 울분과도 같이 처절한 것이었다. 몹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비인간적 작업을 계속하여 온 우리는 대부분 손발에 동상이 걸려 고생을 하였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결코 모든 것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행한 것도 아니건만 그래도 정성 들여 말굽의 밑을 닦아내던 나의 성격은 끝내 나에게 하나의 시련을 주었다. 그것은 뜻밖의 악화된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동상이었다. 맨 손바닥으로 말똥을 치우고 발굽 밑을 닦아내는 나의 일과 임무는 엄지손가락을 두서너 배로 부어오르게 했다. 밤이면 밤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이 부어오른 엄지손가락을 통해서 등골까지 쑤시게 만들었다. 불침번을 서는 초년병 동료들이 나의 고통을 안타까워해 주던 그 정성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때마다 나는 내 가슴속에 지닌 성경책을 꺼내어 몇 장씩을 읽어가며 아픔을 참아보았다. 일군에 대한 임무 충실은 조국에 대한 배반인가? 나는 이렇게까지도 생각하며 아픔을 참아야만 했다. 동상이 악화된 엄지손가락에서 오는 뼛속을 후벼내는 듯한 아픔을 한 나흘 동안이나 참고 견디어 보았다. 드디어 닷새째 되던 날 더 이상 참고 일을 할 수가 없어 의무실을 찾아갔다. 의무실엔 의무관인 일본 중위가 버티고 있었다. 골맞으니 째야겠군. 그래도 그는 내게 담담한 한마디로 동정의 빛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동정의 표정은 나의 투병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당해야 할 그 아픔에 대해서 외과의사로서의 경험에서 약간 비춰주는 동정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 후방 의무실에는 마취제가 없으니까 좀 아플 텐데 잘 견뎌낼 수가 있을까? 이 판국의 평양 제42부대에 마취제가 남아있을 일본군이 아니었다. 나는 그 일본 의무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엄지손가락의 아픔이 어느새 멈춰진 듯했다. 그 대신 새로운 고통이 가슴에 몰려 나는 괴로워하고 있었다. 깊은 호흡으로 나의 가슴을 짓눌러 보았다. 괜찮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내가 또 하나의 나 자신과 싸우기를 2, 3분이나 걸렸다. 그와 나와의 대결 의식이 새삼스럽게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것이다. 그의 눈앞에 바짝 들이댄 나의 엄지손가락에 의무관은 알코올만을 한두어 번 문지르고 그대로 메스를 갖다 대었다. 싹! 이렇게 분명히 나의 머릿속에는 내 살이 쪼개지는 소리가 나의 조국이 베어지는 소리로 들렸다. 그러나 웬일일까? 엄지손가락에서는 고름이 나오기는커녕 하얀 살 속을 스며 나타나는 새빨간 피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의무관을 쳐다보며 내 일그러진 표정을 폈다. 똑바로 나의 시선이 그의 시선을 타고 그의 동자 안으로 해서 그의 심중을 꿰뚫고 있었다. 일본 의무관의 한쪽 눈썹 끝이 약간의 경련 속에 지켜졌다. 신누런 고름이 삐쭉 쏟아져 나왔어야 했을 것을 의무관은 시선을 피하면서 약간의 신경질을 그의 안면 근육에서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눈치였다. 내가 눈을 잠시 감고 있는 동안 피가 뚝뚝 돋은 엄지의 다른 한쪽에 칼이 다시 들어가 살과 살을 쪼개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이번엔 정말 내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름은 없고 피만이 번져 나왔다. 엄지손가락을 뺑뺑 돌면서 5번의 메스질이 나의 살가죽을 난자질했다. 머리로 모여있는 나의 긴장과 신경이 겨우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내 손은 이미 내 손이 아니고 일본 의무관을 당황하게 한 한국 민족의 한 부분이다. 만일 이런 생각이 끝까지 날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그 자리에서 쓰러졌거나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또 그렇지 않으면 비명 끝에 눈물을 쏟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안으로만 소리내어 흐르는 장강처럼 내 깊지 않은 가슴 속에 하나의 고통의 강을 이루면서 스며들어갔고 나의 표정은 끝까지 강물의 수면처럼 잔잔하였다. 아직도 이 칼자국은 내 엄지 손끝에 5군데나 남아있다. 그 엄지 손가락은 병신이 되어 영원한 훈장처럼 칼자국을 남겨놓고 있다. 머큐로크롬을 병째로 뒤집어 씌워놓고 지혈을 시키기 위해 꽁꽁 동여매었을 뿐, 그러나 나는 1군, 6군 중위와의 대결에서 판정승을 얻었다는 자부심으로 그의 앞을 물러서려고 하였다. 야, 내 외과의사 생활 10여 년에 너같은 지독한 놈은 처음 본다. 장하긴 장하다. 독종이로구나. 나의 아픔은 이 한마디로 보람을 찾은 듯이 잠시 내게서 잊혔다. 그러나 너 같은 일본 놈에게 아프다는 소리는 차마 하기 싫어서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올 뻔했다. 그런데 내가 채 의무실을 나오기 전에 한 후보생이 들어왔다. S라는 초년병 동료다. 왼손으로 고수경례를 하고 나오려고 하나 찰나 의무관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거기 좀 앉아있어. 좀 쉬었다가. 수술 후 조금 안정시켜서 보내고 싶은 인술의 표현이다. S 초년병은 엉덩이에 종기가 나 있었다. 의무관이 그곳을 건드리자 아이고 하고 비명을 내질렀다. 의무관은 군홧발로 이 후보생의 엉덩이를 냅다 걷어찼다. 쾅! 쓰러진 S 초년병에게 던지는 한마디가 찌르릉 귀를 먹게 하였다. 이놈! 저놈은 그 아픈 생선 5군데를 그냥 쬐어도 소리 한 번 안 질렀어. 아마 그동안 어지간히 이 의무관을 괴롭혀온 모양이었다. 그러나 이 엄지손가락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새로운 아픔을 주었다. 그것은 곧 있을 중국으로의 파견병 선발에 지장을 준다는 생각이었다. 우리가 입양한 지 만 4주가 되던 날 우리 가운데서 160여 명이 중국 중부지방으로 파견된다는 소문이 병영 안에 퍼졌다. 되도록이면 중국 파견을 회피하고 어떻게 평양 부근 또는 한국 안의 어느 구석에 떨어져 있기 위해 치사스러운 공작이 밤마다 공공연하게 계속되었다. 그러나 나의 속셈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 엄지손가락만 아니었으면 틀림없이 나는 내가 할 일을 중국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안타까움에 나는 몸서리를 쳐야 했다. 조국의 아픔을 손으로 앓으면서 나는 이것이 내 운명인가 하고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나의 이 모습을 본 친구가 대신 불침번을 서주는 때도 많았다. 나의 고통은 오히려 다른 것임을 모르고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이 눈물겨웠다. 내일 중지 파견 선발에만 끼이면 나는 나의 조국의 아들이 될 수 있으련만. 그 당시에 나의 절망 속에
인류의 희망은 내가 충칭에 있는 우리 임시정부를 찾아갈 수 있으리라는 환상이 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하든 중국만 가면 일군을 탈출할 수 있고 탈출만 하면 임정에도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만 믿어졌다. 그렇지 못한 경우엔 중국군에라도 편입할 수 있을 것이다. 날이 밝아왔다. 조식 직후 완전 무장을 갖추고 연병장으로 모이라는 전달이 왔다. 기상나팔이 울렸다. 나는 이를 악물고 배낭을 꾸렸다. 다행히 친구의 도움으로 배낭은 제대로 꾸려졌다. 나는 깨끗한 붕대로 나의 오른손을 잡아매 목에 걸었다. 드디어 각계 점호의 시간이 왔다. 우리 파견 요원들은 연병장에 정렬했다. 전으로 각 5보, 좌우로 각 2보의 간격으로 늘어섰다. 이 사이를 누비며 부대장은 점호를 하였다. 부대장인 소자의 눈에 내 팔걸이가 띄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팔은 어떻게 된 거야? 생손을 앓고 있습니다. 미처 내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뒤따르던 중대장이 나의 대답을 가로채었다. 그래? 대단한 정도는 아닌가? 잠옷 인자스럽게 소자는 붕대로 둘레둘레 감긴 내 손을 만져보기까지 한다. 뭐 대단치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이렇게 2번의 대답을 연거푸 내뱉었다. 그러나 일주 이상이나 거의 밤잠도 자지 못하다시피 고생을 했으니 얼굴 색인들 병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픈 몸으로까지 떠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성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 어떤가? 군은 여기에 그냥 있도록 하지. 후일에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하늘의 빛깔이 갑자기 노랗게 물들여져서 내게로 몰려오는 의식을 느꼈다. 무엇인가 그 중압감이 날 짓눌러서 나는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닙니다. 이번에 꼭 동료들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손가락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꼭 보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꼭 나을 겁니다. 나의 눈은 소자의 얼굴 속에 유난히 빛나는 동자를 파고들었다. 그래, 괜찮겠어? 의아스럽게 부대장은 생각했으리라. 그렇다고 해서 이 며칠간의 병영 분위기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쪽에 남기 위해 선발해서 빠뜨려 달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수군댐을 이 일본 군인이 모를 리가 없을 뿐더러 당연히 이런 부탁 때문에 향년도 여러 차례 받았을 것으로 상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소자는 저기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나의 아래 위를 한번 훑어보고는 이내 표정을 감춰버렸다. 그래, 정말 괜찮겠나? 소자의 눈은 금방 튀어나올 듯이 이글대었다.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어떤 감회가 그의 얼굴 위에 잠시 머물렀다. 됐어. 그 원기가 장해. 이렇게 하여 나는 중국 땅에 내 발을 붙이게 된 것이다. 그 투박한 군합발 밑에 촉감이라 해도 조국과 이국의 땅의 부드러움은 달랐다. 우리는 평양 제42부대를 떠나 기차로 쉬저우까지 달렸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다. 그보다도 모두들 허탈 상태라는 말이 더 적합하였을는지도 모른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조국의 하늘과 땅이, 농과 밭이, 그리고 나무와 마을이 한결같이 들리지 않는 소리로 외치며 우리를 뒤따라오는 것이었다. 한 개의 카메라인 양 나의 눈은 한 장도 빠짐없이 그 풍경들을 마음에 찍어두고 싶었다. 나는 심각하여질 여유가 없었다. 두고 가는 산천의 나무 한 그루, 돌 하나까지라도 그것이 그리워질 때엔 지그시 눈을 감으리라. 그리고 신의주까지의 차창 풍경을 회상하리라.
내가 가도 산천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가면 세상은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우선 나의 부모와 나의 가족이 대신 치를 것이다. 어둠이 서려오는 찻장에 차례로 거울처럼 부모의 모습과 결혼 2주 만에 헤어진 아내의 모습이 지나갔다. 나는 꿈속에서의 대화처럼 하고 싶은 말이 전달되지 않는 답답함을 가지고 괴로워했다. 요란한 기적 소리만이 나의 집념을 때때로 깨워주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정거장 시그널의 빨간 불빛이 떨어져 있을 때마다 나는 한만 국경을 넘어가게 된다는 흥분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이미 며칠 전 면회하러 왔던 아내에게 장차 취할 나의 행동에 대해서 암시를 준 일은 있었다. 중국에 가면 꼭 매주 주말마다 편지를 하마. 만약 그 편지의 끝이 성경 구절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마지막 받는 편지로 알아도 좋을 것이다. 당신이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있을 땐 이미 나는 일군을 탈출하여 중국군 진영이나 또는 우리 임정의 어느 곳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 결심을 말했을 때 아내의 표정이 백지장같이 변하던 그 모습은 그때 이후 오늘까지 반년이 넘도록 잊을 수가 없었다. 내 마음속에 이미 확정된 나의 결의는 쉬지오 땅의 저녁 노을 속에 저녁마다 더욱 붉게 물들어 익어갔다. 우리의 뱃속이 처음으로 결정되었을 때 나는 소속 부대는 스카다 부대가 아니었다. 내가 스카다 부대에 전속이 된 것은 학도병들의 탈출사고 때문에 탈출사고 기록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유명한 스카다 부대로 도매금에 넘겨져온 것이다. 그래도 다른 임금 부대에서는 한인 사관 후보생들만 전속이 되어 오는 형편이었으나 우리는 사관 후보생들 뿐만 아니라 하사관 후보생까지도 심지어는 하사관이나 사관 후보생 자격을 아직 오지도 못한 자들까지도 한국인 학도병이면 몽땅 옮겨지게 된 것이다. 그럴수록 이 스카다 부대의 규율은 더 엄했고 그들의 갖가지 회유와 위협은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을 악화시켰다. 강철은 휘어잡을수록 더 큰 진폭의 반동을 일으키는 법이다. 그러고 보면 이 스카다 부대로 전속이 된 것은 나로서는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른다. 나의 결심이 더욱 굳게 다져지기 위한 모든 외적 조건이 이 부대에는 충분했다. 더욱 내가 괴로워했던 일은 한국 사람들의 그 기막힌 행동들이었다. 적고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주먹처럼 목 밑에서 치밀어 올랐다. 고참병들인 일본 놈들이 외출해서 돌아오면 매식으로 배부르니 별로 병영 음식이 먹고 싶지 않아 계란을 깨어서 비벼 몇 젓가락 먹다 말고 선심 쓰듯 밀어 던져주는 밥 한 그릇을 더 받아 먹고자 혈안이 된 우리 동료들. 그나마도 대학 교육을 받다 입영했다는 처지에 매식을 하고 들어온 그들이 자기 몫을 개, 돼지에게 던져주듯이 던져주는 그 밥 한 그릇을 우르르 몰려들어 받아먹는 그 치사하고 벨 없는 꼴들. 배고픔을 참는 고통이 이 모욕을 참는 고통보다 더욱 심한 때문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나로서는 이 모욕을 참는 고통이 더욱 쓰라린 것이었다. 보다 못해 나는 몇 친구들에게 말하여 잔반 불식 동맹까지 만들었다. 일본 놈들이 먹다 남긴 밥 찌꺼기는 먹지 말자는 이 동맹은 배고파 창자가 뒤틀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자존심만은 지켜야 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한때 우리나라 육군의 최고 책임자였던 모 장군도 사실은 나와 같은 동료였다. 그러나 나는 그를 동료로 보기에 가슴이 아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잔반 불식 동맹을 만들어 그의 자존심을 길러주자고 했건만 그것은 허사가 되어버리고만 슬픈 기억도 아직 잊을 수가 없다. 그 친구는 고찬병이 먹다 남은 밥을 던져주면 그 그릇째로 뺏기 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숫째 두 손을 밥그릇에 넣어 먼저 밥만을 움켜쥐고 돌아서서 그 더러운 밥을 먹곤 했다. 얼마나 배가 고파서 저러겠는가 해서 불쌍도 해 보였지만 그에게서 받은 한국인의 모욕감을 나는 지금도 참을 길이 없다. 우리가 먼저 있던 부대인 휘조 북산 및 수송 부대엔 6, 7명의 탈주병 사고가 있었다. 한국의 학도병에 대한 눈초리는 사나워지고 우리의 생활은 편치 못했다. 바로 그 장군이 된 그가 어떤 일요일 우리 한인 초년병들 몇이 남아있는 내무반 안에서 칼을 뽑아들고 격한 어조로 소리를 질렀다. 그는 위협을 했다. 이제 또 누가 도망치겠느냐? 아무도 그에게 대꾸를 주지 않았다. 탈출병이 생기면 그럴수록 우리 학도병이 받는 대우와 감시와 압력이 반비례로 악화되기 때문에 아마 이 괴로움을 못 이긴 그가 이렇게 위협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해보았지만 그러나 그가 칼을 뽑아들고 같은 피해 동료 앞에 버티고 서서 이제 또 도망가는 놈은 내가 찔러 죽일 테야 라고 호통을 치던 것은 나로서는 묵인할 수 없는 한계선을 넘은 행동이 아닐 수 없었다. 이봐, 어찌된 일이야. 그 친구들도 그들이 지닌 애국심에서가 아닐까. 나의 이 추궁에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나는 반도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며 다시 칼을 칼자루에 꽂았다. 나는 아무 반응 없이 외면을 했다. 그래도 그는 내 말에는 감히 더 덤비지는 못하였다. 나를 퍽 어려워하는 편이었던 것이다. 나는 나의 끓어오르는 격분을 안으로 삼키기에 숨이 가빠졌다. 심호흡을 위해 지그시 눈을 감았다. 뛰는 나의 심장의 모습이 내 감은 망막 속에서 흑백으로 교차되었다. 탈출 뒤에 나의 동료들, 나의 부모와 가족들은 이미 잊어버린 사람들이어야 했는가? 이러한 자문이 자답을 기다리다 못해 한숨으로 변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발견해서 그 일을 성공시키고 돌아오겠다는 고향의 동포들 앞에서 한 나의 초지는 굽힐 수가 없는 나의 철학의 명제였다. 아마 이 말을 1인들은 그들대로 해석하고 만족했으리라. 그러나 이병 환송식의 나의 답사는 이미 그때 나의 선전포고였다. 이제는 패배 아니면 승리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나의 탈출 계획은 진정한 나의 전쟁이요. 진정 내가 싸워야 할 작전 계획이었다. 탈출은 하되 그들이 말하는 그 불량한 마음에서 감행한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어 이 병영 생활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새어나간 탈출로 연극을 꾸미는 것이 가장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길과 방법임을 생각해내었다. 사실 이 방법은 나의 양심이 아픈 일이다. 그러나 나의 양심이 아프다 해도 내 동족의 동료를 위해서라면 그들에게 어떤 후환을 남기지 않는 것이라면 나의 양심에 상처를 내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나대로의 판단에서였다. 말하자면 전 일본 제국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행한 탈출이 아니라 부대의 주위급 1인들의 불찰과 오만의 원인이 있는 탈출로 꾸미자는 생각이었다. 사실 일본인의 차별 대우와 학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곰곰이 가슴에 담아오던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나를 찾아주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밥통을 취사장에 반납하는데 고노 기타나이 한토 진노야로메 라며
취사장에 있는 1인 상등병이 공연한 트집을 잡으며 내게 욕설을 퍼부어주었다. 그 이상 깨끗하게 씻을 수 없는 밥통을 다시 씻어가지고 오란다. 말없이 그대로 다시 수도로 가서 씻는 척하고 갖다 주었다. 나는 나의 혈관 속의 피가 멈추지 않기를 기원했다. 나보다도 내 민족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치욕이었다. 그러나 나는 참아야 했다. 그것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치욕을 안고 참아야 하는 나라의 운명과도 연결되는 문제였다. 어쩌자고 나는 벌써 나와 조국을 동일시하는 것인가 하고 그날 밤 불침번을 사면서 곰곰이 스스로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늘의 별이 모래처럼 깔려 있었으나 아무런 감흥도 정서도 주질 않았다. 알알이 내가 뱉어놓은 빗방울같이 그것은 원통한 피모래였다. 어디 두고 보자. 불침번 교대를 마치고 나는 내무반장을 찾아갔다. 우에다는 얼마만큼의 인정을 가진 군조였다. 아직 내무일지를 쓰느라고 자리에 들지 않고 있었다. 그가 권하는 대로 자리에 앉아 나는 미리 머릿속에 써놓고 온 대사를 심각한 표정 속에 또박또박 외웠다. 나는 지금 불침번 교대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발길을 돌려 탈출을 하려다 다시 마음을 돌려먹고 돌아왔습니다. 우에다 군조와 시선이 마주치자 나는 여기서 일단 말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굳어지는 표정은 희고 푸르고 붉은 피부 색깔의 변화까지 일으켰다. 내 양심의 어느 한 구석에서 파도 소리와 같은, 아니 종소리와 같은 된소리가 내 귀를 먹게 했다. 뭐라고? 나는 우선 이날 저녁에 취사장 상등병에게 당한 얘기를 낱낱이 펼친 다음 이렇게 나의 대사를 이어나갔다. 반장님이나 내무반의 여러 고참병들은 너무나도 친절히 해주고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도 내가 조선 사람인 것을 의식하지 못했을 뿐더러 친형님들 틈새에 끼어 있는 것처럼 병영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나는 고국을 떠나 임원 2억에까지 와 있다는 사실까지 잊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생활해 오다가 오늘 뜻밖의 모욕을 받으니 그것은 이만저만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이 나는 일본인이 아니야.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멍하니 섰습니다. 나는 이곳이 싫어졌습니다. 나는 탈출을 기도했습니다. 나는 숨이 찼다. 밤바람이 휘몰아쳐가면서 그 바람 소리를 우에다 내무반장과 나의 사이에 남겨놓고 갔다. 바람 소리가 사그라질 때까지 나는 주위가 너무나 고요하고 우에다 군조가 너무나 심각해지는 것 같아 입술을 깨무며 말을 마치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나에게 너무나 벅찬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친동기와 같이 보살펴준 반장님에게 인간으로서의 죄를 짓는 것 같아 차마 탈출을 못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다음날 1조 조모 때 그 상등병에게 중대장은 너 같은 놈들 때문에 황은에 감동하여 고등교육을 받고도 그 몸을 홍모처럼 여겨 용약군에 지원하여 온 많은 학도병들을 탈출시킨 것이야 라는 노염의 훈시와 아울러 3일간의 영장살이 처벌이 내려졌다. 그가 한국인도 끼인 대열 앞에서 중대장에게 매를 맞을 때 나의 양심은 성경 구절을 더듬고 있었다. 그동안 발생하였던 한국인 학도병의 탈출 사건도 어느 정도 이유 있는 해석으로 기울어졌다. 필경 나와 같은 경우로 인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우에다 군조의
그 격한 목소리가 내 귀에 모기 소리처럼 따라다녔다. 꽤 오랜 시간을 우리는 나직한 대화를 이어가며 같이 거닐었다. 평소에 말이 없었고 온순하고 착실하다고 날 보아주던 터이라 우에다 내무반장은 적지 않은 충격을 내게서 받았던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걷자고 하면서 연발 아리가토를 내이던 그 구수한 인상에 정말 미안한 생각이 덧붙어갔다. 날 되도록 달래어주던 그 마음만은 나의 복수심을 오히려 무마시켜 주었다. 그리고 1인 고참병 중에서 그런 몰지각한 자를 발견하거든 서슴지 말고 자기에게 내밀히 알려달라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하여간 그는 나를 더욱 신임해 주었다. 앞으로의 나의 탈출 계획을 위해 든든한 빌미를 얻은 것이 되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탈출 사고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스카다 부대로 전속 명령을 받았던 것이다.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이 내 입술 끝에 굴렀다. 생소한 곳에 와서 제일 애석하게 생각된 것은 그동안 보아두었던 지리 지형들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우에다 군조가 스카다 부대까지 같이 따라오게 되어 그를 통해 나를 보는 중대 기관 간부들의 눈초리는 한결 부드러웠다. 우리는 거의 탈출 예비병으로 취급되어 이 부대에 감금되는 기분이었다. 그래서인지 훈련이 심했다. 조금의 시간적 여유도 허락되지 아니했다. 무엇을 생각하고 의논하고 모의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주지 아니했다. 훈련은 주간 야간 쉴 새 없는 전투훈련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야간 훈련을 시킨다 해도 가고 오는 동안에 나는 충분히 이곳의 지리와 방향과 방위를 짐작할 수 있었다. 아니 이것이 이 부대에서의 나의 임무였다. 휴식 시간이면 나는 오히려 교관 옆에 다가앉아 현재의 적의 상황을 물어보며 중국군의 분포 현황을 캐내었다. 우리의 탈출 방향은 동북방으로 결정되었다. 동북방 120리 지점에 중국군이 있음을 알아내었다. 벌써 며칠 전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다른 때와 달리 짤막한 사연을 엽서 한 옆에 적고 그 끝에 로마서 9장 3절을 인용했다. 나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는 구절이다. 가만히 엽서를 내 뺨에 비벼대었다. 나의 재혼이 묻어나 나 살던 곳으로 전해질 것이라는 생각보다도 내 감상이 이렇게 해서 위로될 수 있다는 무의식이 나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며 햇볕이 쏟아져 들어오는 교회당 앞줄 좌석에 앉아 숨을 모으고 있던 그 어린 시절의 내 얌전한 모습같이 나는 마음이 가라앉았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이런 생각이 회오리 바람처럼 나를 감싸서 하늘로 치켜오르게 하는 듯했다. 아무리 전시며 물자가 귀한 일본이라 해도 이 경축일에 소위 천황이 직접 하사한다는 물건까지 인색하지는 아니했다. 모두들 술 기운에 벅차서 흥분되어 있었다. 그것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술과 담배와 터놓은 얘기가 뒤섞여 거나한 취흥이 도도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들이 취하면 취할수록 나와 몇몇 동지들은 안도의 숨을 쉴 수가 있었다.
우리는 겉으로 웃고 속으로 울고 있었다. 결코 오늘 밤의 성공이 보장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다.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생각해야 하는 이 탈출은 때때로 허탈한 웃음까지 웃게 만들었다. 붙잡히기만 하면 이번에는 목을 잘라서 길거리에 메어놓고 본보기로 보이기로 결정까지 했다고 쾅쾅 위협을 하던 그 험상궂은 일본놈 소위의 얼굴에 있던 흥분과 서리빨이 더욱 허탈한 웃음을 안겨주었다. 목을 벤다는 그 말이 위협적 효과의 공갈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죽음을 택해야 하는 이 실패의 경우는 한 발자국 앞에 와 있을 수도 있다. 이틀 전 제식 교련을 받다가 졸투까지 하게 된 나의 고질인 지병, 심장병이 이날 절호의 기회를 위해 회복은 되었지만 그것도 근심이 아닐 수 없었다. 하늘의 별이 차갑게 빛났다. 차가운 북풍이 별빛을 실어다 주었다. 별빛을 실어다 우리 머리 위에 흩뿌리는 것 같이 별빛은 차고 무서웠다.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떠들어대고 하는 동료들. 안으로 삼키는 입술, 침의 양이 몇 곱절이나 되는 것을 그대로 삼켜야만 했다. 그들을 마치 무슨 마귀의 소굴에다 떨어뜨리고 가는 듯이 물끄러미 바라보는 나의 눈매가 아파왔다. 만약 아니 꼭 저들이 우리의 탈출로에서 무선 보복을 당하게 된다면 하는 것이 참으로 날 슬프게 만드는 것이요 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불길한 예감이 별똥처럼 쏟아졌지만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에게 일체를 맡겨 막연하나마 한 줄기의 신념을 붙잡을 수가 있었다. 이윽고 일석조모 시간이 되었다. 조모 대열이 정돈되지 않을 정도로 술에 만취가 되어 있었다. 조모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되자 주번 사관이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15분 이내에 목욕을 마치고 돌아와 취침해라. 오늘 저녁엔 야간 학과는 중지한다. 조모 끝! 이 순간부터 나의 심장은 한 마리 산 참새를 집어삼킨 듯이 뛰었다.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한 격동이었다. 9시 10분 대열이 흩어졌다. 우리는 헤어지면서 넷이서 눈짓을 주고받으며 어슬렁거렸다. 10분 뒤에 우리는 운명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비밀리에 마련했던 행장을 목욕대야에 넣고 목욕 준비를 차려가지고 목욕을 가는 형용으로 내무반 밖으로 나왔다. 목욕 가는 길과 우리가 넘어야 할 철조망의 방향은 반대편이다. 그러나 병사 뒤에 큰 변소가 가로놓여 있어 그 뒤로 돌아서면 몸을 숨길 수 있게 되었다. 9시 15분까지 철조망 밖에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나자는 미락이 발목을 쇠사슬로 잡아매는 듯이 몸을 무겁게 만들었다. 철조망을 뛰어넘는 것은 각자 각계 행동이 유리하다. 눈짓의 그 모습이 마지막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 생각에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었다. 캄캄한 밤이 벌판과 평행으로 무겁게 깔려 있었다. 군데군데 외등이 철조망 기둥에 매달려서 마귀의 웃음처럼 밤을 삼키고 있었다. 빨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내가 보아둔 서쪽 구석으로 몸을 굽혀 달려갔다. 누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누가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쯤 다른 새 동지는 어디에 있을까?
철조망을 넘다가 걸려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쯤 누가 주번 사관에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비상이 걸리는 찰나가 아닐까? 보초와 보초와의 중간 지점, 그리고 외등과 외등과의 중간 지점, 이 두 가지가 인출되는 서쪽 구역으로 나는 두꺼비 걸음으로 포복을 했다. 땅이 내 복부를 자석처럼 잡았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여유있게 훑어본 다음 난 목욕대야를 버리고 행장을 허리에 잡아매었다. 어릴 때 고향에서 20리 길에 학교를 다니던 버릇대로 질끈 행장을 잡아매고 철조망 앞 3m에까지 기어갔다. 밤이, 하늘이, 별이 모두 날 내려다보고 있다. 나는 숨을 죽이지 않으려고 심호흡을 했으나 겨우 반쯤 밖에는 숨이 쉬어지지 아니했다. 파리를 노리는 두꺼비의 걸음처럼. 그러나 이미 실이 3, 4분은 지났으리라. 나는 시계를 볼 초조를 떨어버리고 철조망에 두 손을 대었다. 차디찬 철조망의 냉기가 오싹하게 등골까지 전달되었다. 철조망 쇠꼬챙이를 피하여 붙잡으려니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철조망을 흔들어 보았다. 좀 흔들리기는 했으나 심한 파동이나 무슨 소리는 나지 않았다. 턱걸이 하듯 두 손을 뻗어 잡고 몸을 솟구쳤다. 마치 물속에서처럼 몸이 쑥 올라갔다. 발을 걸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철조망은 상상보다도 높았다. 이렇게 3m 높이의 철조망에 매달린 채 나는 나의 조국을 비로소 잊을 수가 있었다. 왜 나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따다다당! 하고 총소리가 나의 심장을 뒤에서부터 뚫어오는 듯한 착각의 그 순간 나의 몸이 훌쩍 기울어진 철조망 위로 굴렀다. 오른쪽 손목이 비틀리면서 왼손이 철조망 가시를 함께 잡았다. 놓치면 그대로 굴러떨어지는 것이다. 아무런 감각이 없이 나는 왼손의 힘으로 철조망에 잠시 매달렸다. 이윽고 오른발을 철조망에 걸고 몸을 솟구쳐 뛰어내렸다. 내가 배운 철조망 추월법은 응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전혀 모르겠다. 약간의 현기증을 느끼면서 철조망 바로 밑에 한 길이 넘는 방어호가 파져 있는 그 어둠이 확 다가옴을 의식했다. 만약 그 밑으로 그냥 떨어졌다면 그 밑바닥까지의 깊이로 보아 어디가 부러질는지 모른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려 그 호의 안쪽 둔덕에 몸을 던졌다. 이내 미끄러져 내렸다. 성공이냐? 가프나의 호흡이 내게 물었다. 나는 호의 바깥 둔덕으로 기어오르며 필사적으로 줄다름질칠 방향을 찾았다. 느티나무 밑, 그것은 그때 나의 신이다. 걱정했던 것보다 쉽사리 나는 철조망을 넘었다. 그러나 다른 동지들은 나 혼자만이 성공이라면 이제부터는 이 광막한 황야에 나 혼자다. 실은 이날 나까지도 같이 탈출하기로 약속했고 또 중국어에 상당히 능통한 백이란 친구가 변심하여 저녁 탈출을 포기하는 배신을 한 때라 불안도 생길 만했다. 이런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디선가 털썩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쳐들었던 몸을 자라처럼 움츠려 몸을 깔고 기다렸다. 아무 소리도 뒤따르지 않았다. 성공이구나. 그 누군지 됐다.
이젠 최소한도 2사람이면 된다. 그러나 나머지 2사람이 발각되면 우리의 추격이 곧 뒤따를 것이다. 뛰어라! 나는 고구마밭 고랑을 동쪽으로 달렸다. 고구마 줄기가 뚝뚝 발끝에서 끊어지면서 나는 고구마밭을 날고 있었다. 옥수수밭에 들어서서 비로소 방향을 한 번 더 확인했다. 느티나무 아래 하느님, 거기엔 새 동지가 이미 모여 있었다. 우리는 겨우 서로 어깨만을 한 번씩 감싸 안고는 다시 눈에 불을 켰다. 야수처럼 빛나는 눈빛이 어둠을 꿰뚫었다. 이내 앞에 우뚝 버티어선 험준한 석산을 기어 오르기로 이심전심으로 결정했다. 영내 안에서 보아둔 산이요, 또 몇 번 야외 훈련으로 올라왔던 경험이 있는 산이긴 하지만 막상 이렇게 산떡 밑에 와 올려다 보니 도무지 길과 방향을 알 수 없었다. 또 밤이 이렇게 캄캄하게 농도를 짙게 풀어주니 우리는 이 험준한 돌산을 상대로 싸움을 하는 듯이 기어오르고 떨어지고 또 기어오르고 해야 했다. 돌이 발부리에 채이건 나무 등걸이 정강이를 걸건 나뭇가지가 뺨을 갈기건 간에 우리는 죽음과 삶의 한계만을 생각했지 다른 것은 일체 관용의 대상도 되지 않았다. 그냥 아랑곳 없이 뛰어올랐다. 이제쯤 영내에는 비상이 걸렸는지 몰라. 아니, 아직 30분 더 있어야 확인될 것이다. 각 내무반별로 9시 25분 이후라야 확인되고 또 찾고 허우적대다가 적어도 30분 뒤에야 비상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탈출이 확인되는 것은 약 50분 후가 아니겠는가?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이 산의 반 이상을 올라서야 한다. 오늘 아침 우리가 계획한 작전대로이면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이 산정까지 2시간은 잡아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1시간이나 무의식 속에 산을 기어 올랐을까 비로소 사방이 훤하게 터졌다. 우리가 그 산의 중턱까지 거의 도달한 것이 분명했다. 역시 필사의 힘은 우리에게 더욱 빠른 걸음을 준 모양이다. 그곳 나무 그늘에서 일단 우리는 모여 앉아 발을 주무르며 숨을 돌렸다. 마주 돌려 앉은 네 청년. 이제 우리는 한 마리 짐승의 네 발처럼 느껴졌다. 잠시 숨을 돌리자 등골의 땀이 식으면서 허리에 괴어들었다. 버리고 온 병령의 불빛이 눈앞에 내려다 보였다. 한 뼘씩의 거리를 두고 달린 외등의 희뿌연한 불빛이 삥 둘리어져 마치 그것은 끔찍한 복마전처럼 밤안개 속에 묻혀 있었다. 시커먼 병령의 윤곽이 팥죽 위의 물짐승처럼 음흉하게 우리를 손짓하는 듯했다. 오싹 소름이 끼쳤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이 산을 마저 넘어서야 한다. 이내 새 동지도 따라 일어섰다. 군복에 밴 땀이 식어 더욱 전신이 마비되어 가는 듯했다. 날이 새기 전, 날이 훤히 트기 전에 우리는 일본군의 관할 경계선과 왕징웨이 중국 국민당의 중심 인물로 있으면서 장지스와 함께 순원을 보좌하다가 그의 사후 장지스와 대립되어 마침내 충칭을 탈출하고 대일 화평을 구실로 괴뢰 정권인 난징 정부를 세웠다. 보안대 경계선까지는 넘어야 하겠다는 우리의 애초의 계획을 앞에 놓고 백여리의 밤길을 위해 첫 발을 내디디어야 했다. 숨찬 가슴 속에서 뻗쳐나오는 그 감개와 환희. 우리는 삽시간에 산정에 올라오게 되었다. 그리고 조금 으슥한 곳을 택해서 우리 넷은 삥 둘러 모여 앉아
저고리를 벗어 바람과 불빛을 가리고 성냥불로 나침반을 보았다. 멀리 어렴풋하게 나타나 있는 동북 방향선 위에 한 언덕을 목표로 합의한 다음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오르기보다는 쉬웠으나 그 시간은 병영 안에서 지금쯤은 비상이 걸렸을 시간이므로 우리의 마음은 더욱 조급하여지고 우리의 발은 몇 갑절이나 빨라지는 듯 했으나 반비례로 돌풀이 나무 뿌리에 걸리고 자빠지고 발을 헛디디는 때는 더욱 많아졌다. 이같이 걸으며 미끄러지며 구르며 또 몇 길이나 되는 낭떠러지를 기어내리며 하여 능선을 다 내려왔다. 그러나 뜻하지 않던 장애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았다. 앞길을 가로질러 흐르는 운하가 있었다. 이 한밤중에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를 운하 앞에서 우리는 출발부터 결코 우리의 앞길이 평탄치 않으리라는 징조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천천히 긴장이 풀리고 몸 안의 기운이 빠져가는 것 같았다. 혹 어디 건널목이나 징검다리라도 있는가 하고 위아래를 다니며 살펴보았으나 우리에게 구원의 다리는 그리 쉽게 나타나 주질 아니했다. 그러나 망설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헤엄에 비교적 익숙한 윤동지가 먼저 물에 들어가 수심을 재어보기로 했다. 수심은 다행히 그리 깊지 않고 가슴까지 찼다. 우리는 군복 차림 그대로 물속으로 허우적거리며 들어갔다. 아주 깊은 줄로만 알았다가 윤동지가 들어가 서서 가슴 높이를 보여주었을 때 다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었기 때문에 셋은 무조건 뛰어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무 덤빈 것을 알았다. 난 전혀 헤엄을 칠 줄 모른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물이 흐르는 감각과 속도가 내게 어떤 공포감을 주었다. 폭이 10여 미터나 되었다. 발에 차있는 것이 많아 위험은 더욱 가중되었다. 건너야 할 수많은 난관에 대한 새로운 절망감이 가슴 위로 흐르는 물줄기 속에서 가슴을 죄어왔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현극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일까? 그나마 우리 중에 내가 가장 키가 작고 보니 우리 중 가장 키가 큰 김영록 동지가 죽어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그 운하를 겨우 건넜을 때 우리는 능선 위에서 선정한 표지의 언덕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무래도 우리가 건널 때 물줄기 방향으로 약간이나마 비스듬히 건너온 것으로 생각되었다. 다시 한번 컴퍼스를 보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우리는 다시 작은 절망에 부딪혔다. 군복을 입은 채 그대로 물을 건넌 때문에 성냥이 모두 젖어버렸다. 우리는 당황했다. 일망무제 허허벌판에 방해를 모르고 한밤중을 헤매야 하는 우리의 앞길은 생각할수록 기가 찬 것이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주의로 해서 장차 우리의 운명을 정반대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설상가상으로 없던 구름까지 끼어서 우리는 북극성을 찾기도 힘들었다. 우리는 그 구름 사이로 띄엄띄엄 나타나는 북극성을 겨우 찾아 짐작으로 동북방을 잡아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원시의 벌판에서 쫓기는 사슴이나 노루처럼 필사의 질주였다. 길과 인간은 피하며 그 대신 수수밭, 조밭, 낙화생밭, 고구마밭을 고랑이며 두둑이며 할 것 없이 그저 동북방의 방향으로만 똑바로 가로질러 달렸다. 우리의 몸을 가려주는 수수밭 속에선 넷이서 한데 모여 숨을 돌릴 때면 다음까지 갈 목표물을 정하는 일을 꼭꼭 잊지 않았다.
이것도 방향 감각을 모르면서 그저 헤어지지 않기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결과가 되어버렸다. 그러고는 또 뛰고 고구마 밭이나 낙과생 밭은 한 사람씩 꼬리를 물고 포복으로 기어서 달리고 나였다. 이러기를 얼마나 계속하였을까? 시간과 거리를 알 수 없는 질주 속에서 우리는 피로와 갈증을 느꼈다. 피로는 둘째 문제이고 갈증이 더욱 못 참을 고통이었다. 네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수통에도 물이라곤 한 방울도 없었다. 타는 듯한 네 사람의 목줄은 침까지 말랐다. 그러나 인간은 되도록 피해서 벌판만을 달리는 우리에게 또 그 밤중에 샘물이 쉽게 발견될 수는 없는 것이다. 참는 데까지 참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참을수록 더욱 심한 갈증이 되었다. 아무래도 우리는 아직 1군의 경계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다. 어디까지가 그 관할 경계인지 모르나 하여간 이런 때일수록 육감이라는 것은 큰 작용을 했다. 그동안 우리 넷의 모습이 차차 선명히 나타나 서로서로의 윤곽을 좀 더 뚜렷이 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정작 날이 새기 시작한 징조인 것은 몰랐다. 벌판의 새벽은 신비롭게 새기 시작했다. 하늘의 한쪽만이 터지는 듯 밝아오는 것이 아니라 두 끝에서 동시에 차차 회색의 밝음이 배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순간적이었다. 갑자기 우리의 얼굴 표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날이 밝았다. 그러나 아직 태양은 오르지도 아니했다. 아침 안개가 10여리 가량이나 자욱이 깔려서 더욱 방향 같은 것은 짐작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더욱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정말 갈증보다 더 심한 공포였다. 하늘의 구름에 신비로운 빛깔이 순간순간 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할 수 없이 우리 넷이 합의한 결정은 우선 적당한 은신처를 얻어 그 하루낮 동안을 숨자고 한 것이었다. 하늘의 아침 구름이 장엄하게 벌판 위를 뻗어 덮었다. 우리는 상당히 넓은 장방형의 좁밭을 오늘 낮의 은신처로 정하고 그 한가운데 아무렇게나 자리를 잡고 누웠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이라 눕자마자 동료들은 코를 드르렁대며 골아떨어졌다. 그러나 암만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나만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생각 끝에 조포기들을 뽑아다 잠들어 있는 동지들 위에 덮어 위장을 시켜보았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나는 엉금엉금 밖가로 나가 그 위장이 그럴듯하게 보이나를 확인한 뒤에 비로소 나도 조포기를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다. 생사의 기로에서 이렇게 잠을 청한다는 이 사실은 아무래도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눈이 저절로 감기고 머리가 한없이 땅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흙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면서 정신을 차려보았다. 그러나 결국 나도 잠 속에 떨어지고 말았다. 얼마를 잤는지 모른다. 마침내 나는 뜨거운 햇살에 견디다 못해 눈을 떴다. 눈부신 태양이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듯했다.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다. 뜨거운 땅의 입금이 등골에 훅훅 느껴졌고 땀이 흐르고 있는 것을 몸을 움직여 보면서 느꼈다. 구름의 행방은 사라지고 하늘에는 햇빛만이 가득했다. 이 넓은 벌판에 햇빛만이 대지를 질식시키고 있었다. 동지들은 아직 그대로 계속 자고 있었다. 나는 처음 가슴 가라앉는 심호흡을 해보았다. 시원할 줄 알았던 심호흡이었으나 갈증만을 더 느꼈다.
목 뒤로 땀이 축축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다. 분명히 자동차의 클렉슨 소리가 울렸다고 나는 믿고 싶었다. 운명이 바로 이 뜨거운 태양 아래 내려와 있다는 생각에 숨을 무의식으로 죽여보았다. 그렇다. 분명 내 기억으로는 자동차의 클렉슨 소리였다. 숨죽이고 귀를 기울이는 동안 뇌 귓바퀴에 와닿는 음향은 분명히 자동차 엔진 소리였다. 불길한 예감은 끈에 달린 것처럼 그 자동차의 엔진 소리로부터 이내 내 몸으로 다가와 내 몸을 칭칭 동여매었다. 본능적으로 그 자동차 소리를 따라가며 내 청신경은 긴장되었다. 주여! 처절한 나의 갈구가 무의식으로 주를 찾았다. 주여!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소서. 나는 주머니 속에 성경을 더듬었다. 땀에 흠뻑 뺀 성경책에는 물기가 뚝뚝 흘렀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아무데나 성경을 열었다. 갑자기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다. 손끝이 가는 곳을 짚고 눈을 떴다. 하느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었다. 아, 하나님! 이 성구는 나에게 불끈 힘을 주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위안시키기 위해 용기를 필요로 했고 이 용기는 내가 아직까지 가져보지 못한 어떤 자신에서 얻을 수 있었다. 내 판단이 닿을 때 그땐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보려는 것이 늘 내 생각이었고 극한 상태에서의 이러한 신념은 나에게 이상한 자신을 부어준 것이었다. 이 일어 신약 성서는 독일어 소사전과 함께 입영 이래 반년 동안이나 품에 품고 다닌 것이었다. 애초에 내가 가지고 입영했던 책자는 나의 전공 과목을 위해 최소한 필요로 하는 4권의 책, 즉 이 성경과 가타야마 도고소사전, 그리고 나의 연구의 필요 조건인 히라버 사전과 히라버 성경들이었다. 이 4권의 책만을 가지고 입대하였던 내가 틈틈이 이 4권을 보다가 내무사열에서 발각되고 말았다. 나니까! 여기에 유학 온 줄 생각하냐? 그리하여 아내가 면회를 왔을 때 히라버 사전과 히라버 성경을 이것들은 꽤 부피가 있었으므로 되돌려 보냈다. 아마 아내는 지금쯤 그것을 나의 마지막 선물 또는 유물로 가슴에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이 순간 이 성서를 품에 지니고 다닌 감사를 새삼 느꼈다. 조심조심 동료를 깨울 생각을 했다. 탈출병이 있을 때마다 의뢰 1구는 불황민을 동원해서 밭을 뒤지는 것을 그전 우리 몇 동료들의 탈출을 수색할 때 따라다니며 직접 목격하였던 사실로 수색이 이 지역 일대에 곧 시작되리라는 것도 너무나 분명한 일이었다. 외놈들은 틀림없이 지금쯤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색을 지시하고 있으리라. 이 넓은 들판에 동원된 농민들이 들쑤시고 다닐 것이 뻔한 노릇이었다. 한심 앞이 찾아내지 못하면 찾아낼 때까지 놈들은 농민들을 끌고 다니며 찾아내라고 귀찮게 하기 때문에 동원된 농민들은 들판을 들쑤시고 다니는 것이었다. 나는 냉큼 일어나 동료들의 위장을 한 겹 더 덮어주고
귓속으로 잠을 깨워주었다. 자동차 소리가 다시 가깝게 와서 묻고 얼마 후엔 인기척이 들렸다. 그러나 나의 심정은 오히려 담담하였다. 하늘이 드높은 높이를 나에게 자랑하듯 먼 지평선에서 퍼져 나오고 있었다. 메이유러, 메이유러. 이런 소리가 바로 우리가 누워있는 조밭 다음에 수수밭 너머에서 들려왔다. 이 메이유러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다. 내가 알고 있는 중국말의 몇 마디 가운데 하나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작업으로 이 기나긴 시간을 재어보고 있었다. 수수밭으로 들어서는 인기척이 들렸다. 수수대를 헤치는 소리가 맞부딪히며 들렸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이 하늘에 구름처럼 깔리어 나는 그것을 호공해서 읽었다. 가려진 조 포기 사이로 수수밭을 나와 이쪽을 바라보는 중국 청년 두서너 명의 모습이 드러났다. 우선 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들은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았고 몽둥이도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수도 많아야 3명 정도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만약의 경우엔 수적으로 대결해서 목을 졸라 질식시켜 버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보다 먼저 우리는 돈을 주어 매수를 해볼 생각도 했다. 만약 그것이 실패하면 한 사람씩 일어나서 달겨들자. 결투를 할 경우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다. 목을 조를 땐 한 사람이 뒤에서 도와줄 수 있으리라. 중국 청년들은 조밭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 시선은 가깝게 발밑에서부터 살피는 것이 아니라 멀리 먼 시야를 훑어보는 것이었다. 드디어 한 사람이 소리를 쳤다. 꽉 귀가 멀었다. 무슨 소리였을까? 찌르렁 하는 귀 울림이 중국 청년의 외침으로부터 뇌 귓바퀴까지 여운을 남겼다. 메이유러. 아, 분명 메이유러였을까? 나는 손에 땀을 쥐어짜며 안타까워했다. 다행히 다른 세 동료가 죽은 듯이 누워있는 것을 보니 분명 메이유러라고 외친 것이로구나. 아마 수수밭 저쪽에는 또 한때의 동원민이 있는 모양이었다. 두 사람 그리고 뒤에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의 중국 청년이 우리가 누워있는 조밭의 한쪽 끝으로 약 30m의 거리를 두고 지나가 주었다. 대지가 빙그르 지축을 중심으로 기우는 듯했다. 우리는 현기증에 시달리는 듯이 그대로 그 순간을 지속시켰다. 뒤에 따르는 중국인이 또 오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1시간은 실이 되었을 시간이 우리에게 지옥을 실감케 해주고 지나갔다. 이윽고 클렉슨 소리가 나더니 자동차 소리가 사라져 갔다. 이제 돌아가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그제야 일어났다. 이젠 꼭 불침번을 서야 하겠어. 나는 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것인 것을 알고 좀 미안하기도 하였다. 사실 지난밤 밤을 새워서 줄다름질 친 것이 이제 보니 일군의 관할구역을 맴돌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니 오늘 하루낮 동안은 꼼짝 않고 이곳에서 몸을 숨겨야 함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대륙의 햇볕은 뜨거웠고 우리는 목이 타서 거의 죽을 것만 같았다. 이 지방의 여름 더위는 보통 화씨 100도를 오르내린다고 하던 일군 교관의 말이 되살아왔다.
그 복사열을 이렇게 바람 한 점 없는 조밭 속에 누워서 받아보기란 참으로 귀한 경험이었다. 그것은 가공할 만한 더위였다. 우리를 가려주었던 조 포기들은 차츰차츰 말라 비틀어졌고 살갗에 와 닿는 직사광선은 그대로 불덩어리였다. 물 한 모금의 철학이 일체의 잡념을 몰아가고 우리는 오직 물만을 생각했다. 고향 땅의 샘물, 멱을 감던 냇물, 그리고 수도 등 물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오히려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갈증에의 집념은 우리를 지극히 단순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미 중국 대륙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물의 포로였다. 그때 기발한 작상이 떠올랐다. 사탕수수를 빨아먹던 옛 추억이 이제야 머리에 떠올랐다. 우리는 수수밭으로 기어가 수수대를 꺾어다 한 알음씩 갖다 놓고 수수대 속을 씹었다. 그러나 그 수수대에서는 아무런 수분도 나오지 않아 우리를 더욱 실망시켰다. 오히려 입술과 혓바닥을 아프게 하여 줄 뿐이었다. 우리가 탈출할 때 각자 가지고 온 행장 속엔 쌀이 조금씩 들어 있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것마저 모두 잃어버리고 다만 김영록 동지만이 간수하고 있었다. 그 한 몫씩을 나누었다. 땀과 운하의 물이 베어 쌀 한 알이 밥알만큼씩 불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손바닥에 놓고 씹었다. 오히려 갈증은 더욱 심해 혓바닥이 가뭄의 논바닥처럼 갈라진 것 같았다. 타는 것은 비단 목뿐이 아니었다. 온 몸뚱어리가 모두 불부터 지글지글 타오르는 듯했다. 우리는 모두 군복을 벗어던지고 홀랑 알몸이 되어 수수밭의 고랑 속 햇볕이 조금이라도 가려진 축축한 곳을 찾아다니며 마치 지렁이들처럼 엎드렸다. 누웠다 하며 한낮의 시간을 보내었다. 지열이 차차 식어가면서 우리의 심신은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해를 넘기고 저녁이 다가오자 급속도로 날씨는 선선해졌다. 서늘한 바람만이라도 우선 좀 살 것 같았다. 밤의 서정이 대지의 교향악처럼 괴어들었다. 그것은 웅장한 것이었다. 하늘의 변화로부터 밤은 천천히 오는 것이었다. 바람 소리, 수숫대가 서로 사각대는 소리도 바람에 휩싸이며 하늘이 휘몰려간 서쪽으로 달아나갔다. 우리는 동북방을 향해 거의 무조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하늘의 변화는 황홀한 요네를 마련해서 그것을 공연하며 사라져갔다. 광막한 조명 앞에 그 요네는 색색의 무늬를 가지고 자연의 신비를 연출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침묵으로 그 밑을 걸었다. 동북방의 방향, 이것은 지표 없는 여정이다. 조국을 멀리, 더 멀리 죽어가면서 가야 하는 이 지표 없는 여정은 우리에게 갑자기 서글픈 향수를 불러일으켜 주었다. 하늘의 뒷무대에선 연두빛이 사라져가면서 벌판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구름이 반사하는 노을이 우리의 얼굴까지 붉게 만들었다.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걸음을 맞춰 걸었다. 아무도 그 조밭을 떠나 걸어온 후 입을 떼는 사람이 없었다. 조국이라는 이름의 무대 예술 속에 우리 네 사람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잠시 그 대화를 잃은 것인가?
벌판의 서사시가 우리의 긴 그림자를 따라 알 수 없는 중국의 한 벌판을 지나가고 있다. 나는 어느새 가슴속으로 깊이 울고 있었다. 눈물겨운 정서가 날 괴롭히기 시작했다. 우리는 빨리 걷지도 뜨게 걷지도 못하고 그저 그 속도로 묵묵히 광야를 횡단하고 있었다. 모든 욕망은 바람에 불리어가고 싸늘한 대기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지겹고 가슴 저린 침묵이 우리의 걸음을 따라왔다. 우리는 이 밤도 이대로 걸어야만 한다. 불악을 피하고 행로를 피하고 이렇게 밭 가운데로 몸을 숨겨가며 나는 결국 입을 떼고 말았다. 더 이상 그 유리 속 같은 침묵의 분위기를 지탱할 수가 없다. 이제는 손으로만 동지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손바닥에 걸린 동지의 감각이 팔까지 전달되지도 않고 손끝으로 그저 깔끈깔끈 걸려대었다. 나의 이 한마디는 그대로 바람 속에 부서져 어두운 대지 위에 가루로 흩날려 갔다. 또 침묵이 흘렀다. 이른별이 하나 눈에 띄었다. 한 발 한 발 옮겨 놓는데 힘이 들기 시작했고 대지의 중량이 발밑에 묻어나는 듯했다. 그리고 그 묻어나는 중량은 더욱더 무거워졌다. 이 무거운 대지를 이끌고 가는 힘은 무엇인가? 그래도 마음만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밤이 다시 치흙이 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악으로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녹슨 기계의 피스톤처럼 그 걸음은 기계적이 되어버렸다. 등불 없는 이 길을 걸어야 하는 운명은 나라 없는 조국에 살아야 하는 운명과 같았다.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손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그러고는 피익 내 다음의 동지가 쓰러졌다. 살펴보니 홍 동지였다. 한 10리나 걸었을까 그는 기절을 하여버렸다. 왈칵 우리는 쓰러진 홍 동지에게 달겨들었다. 북받친 서름이 솟구쳐 목을 매게 하고 그것은 입과 눈으로 뚫고 나왔다. 참았던 서름을 우리는 쏟아놓기 시작했다. 홍 동지! 우리는 지금 탈주하고 있는 몸이라는 것을 잊고 그에게 매달렸다. 푹 앞으로 엎어진 채 의식을 잃은 홍 동지의 이마와 머리에 흙가루가 엉겨 있었다. 대륙의 흙이 그를 맞아준 것이다. 그것은 한국의 흙이 아니다. 우리는 홍 동지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그를 흔들어 깨우려고 발버둥 쳤다. 밤의 정막이 우리의 소리 없는 흐느낌의 메아리로 어두운 벌판에 메아리로 뿌려졌으리라. 홍동지. 그러나 홍동지는 그리 쉽사리 깨어나주지 않았다. 나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전신을 마찰하기 시작했다. 단추와 허리띠를 제끼고 그의 맨살을 내 체온으로 비벼대었다. 홍동지, 죽으면 안 돼. 죽어서는 안 된다. 여기는 홍동지가 죽을 땅이 아니야. 나는 말끝을 이을 수가 없었다. 다른 두 동지도 따라 울었다. 밤바람이 우리의 땀방울을 차게 얼리어주는 듯했다. 답답한 노릇이었다. 하늘의 별이 공연히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 일체가 미웠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오직 한 가지 별 떨기들까지도 나에겐 미운 것이었다. 그러나 얼마를 그렇게 보냈을까?
드디어 홍 동지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깨어나는 듯했다. 깨어난 홍 동지는 흙 한 줌을 쥐어 코에 대어보고 뒤로 다시 누워버렸다. 고향의 흙 향기를 생각하는 것일까? 우리의 손바닥을 차례로 그 손에 쥐어보면서 나직이 입을 열었다. 난 못 가겠어. 그는 이미 체념을 한 듯 시리 속에 있었다. 영 못 가겠어. 죽어도 못 가. 속으로 잦아드는 목소리로 겨우 이 한마디를 더 남기고 홍 동지는 다시 눈꺼풀을 덮어버렸다. 바람이 운명의 곡처럼 벌판 위를 건반처럼 두들기며 멀리까지 지나가는 소리가 홍 동지의 말끝을 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그만을 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 지체하는 시간은 우리의 목숨을 대가로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그를 일으켜 팔 겨드랑이로 손을 집어넣어 질질 끌고 갔다. 도대체 얼마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다만 홍 동지를 그대로 이 심야의 벌판에 버리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질질 끌고 가는 것이었다. 둘이서 한쪽 겨드랑이를 하나씩 맞고 윤 동지는 허리를 부축해가며 겨우 한 200~300m나 갔을까. 벌판 저쪽에선 나무 그림자가 별빛 속에 희미하게 남아 보였고 그 밑에 무엇인가가 반짝반짝하는 것이 보였다. 나는 놀라 뒤를 돌아다 보았다. 두 동지는 울고 있었다. 소리도 없이 흐느끼고 있었으며 홍 동지를 잡은 손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두 동지에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다시 그 나무 아래에 이상한 것을 혼자 확인하고자 했다. 그것은 웅덩이 같았다. 그 웅덩이의 표면이 흔들리고 있었다. 흔들리면서 조금씩 반짝이고 있었다. 물이다! 나는 이렇게 외쳤다. 그러나 혹시나 해서 그 기쁨을 감추고 달려가 보았다. 물이다! 우리는 홍 동지를 내버린 채 미친 듯이 달겨들어 소처럼 엎드려 물을 들이켰다. 물이 아니고 그것은 꿀이었다. 꿀보다 더 시원한 생명수였다. 수통에도 넣었다. 홍 동지에게도 먹였다. 홍 동지가 얼마쯤 기운을 차린 것이 무엇보다도 고마웠다. 물을 실컷 마시다 못해 세수까지 하고 물을 뒤집어 썼다. 한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내쉬면서 다시 걸어야 할 것을 생각했다. 다리에 힘이 솟음을 알았다. 홍 동지도 혼자 비틀비틀 걸어주었다. 우선 머릿속이 맑아지고 바람이 산뜻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도무지 한 방울도 비치지 않던 땀방울이 소나기처럼 돋아나기 시작했다. 얼마나 되었을까? 시간이 궁금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입에서 구린내가 나는 것이었다. 입안에서 모래까지 씹혔다. 나의 이 말에 모두 구역질까지 했다. 수통에 물을 냄새 맡아 보다가 나는 그대로 다 쏟아버리고야 말았다. 아마도 형편없이 더러운 물을 그렇게 달게 마신 것일까? 그러나 이미 물은 한 배씩이나 가득히 먹고 난 것을 어쩌랴. 그리고 또 그 물로 이렇게 기운까지 차리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나 홍 동지는 불과 한 30분 만에 기어이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홍 동지는 우리 일행 가운데 가장 약한 편이고
또 치질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나마 더러운 물 기운으로 마지막 기를 썼다는 듯이 아주 녹초가 되어 떨어져 버렸다. 이번에는 아주 절망이었다. 가.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없는 얘기를 중얼거렸다. 다만 그 마지막 한마디의 입모양은 가 라는 소리로 맺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표정은 훨씬 편안한 편이었다. 단 한 번도 뵌 일이 없는 홍동지 부모의 가엾은 환상이 어두운 중국의 하늘 아래서 오히려 우리를 달래주는 듯했다. 그 환상은 곧 나의 부모의 환상과 겹쳤다. 나는 나의 부모의 모습을 이때 처음으로 그려보았다. 슬픈 일이 아니고 온몸이 달아오르도록 매운 일이었다. 끊어진 대화는 내 입속에서 그대로 거품이 되고 말았다. 다시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더 이상 홍동지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신임을 알 수 있었다. 두 동지도 멍하니 그 어두운 하늘을 향한 채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는 조각처럼 하늘에 머리를 묶고 서 있듯이 우리는 벌판의 밤하늘에서 어떤 기적이 내려질 것을 바라고 있었다. 우리 셋은 홍동지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다른 방도를 찾기로 하였다. 사나운 비바람이라도 쏟아져 이 메마른 가슴들을 적시어주면 그 속에 엉엉 통거이라도 하고 싶었다. 나와 윤동지는 어디로 가서든지 먹을 것을 좀 구해보기로 하고 김영록 동지는 홍동지를 지키기로 대책을 강구하였다. 아직 철은 이르지만 어디 참외라도 없는가 싶어 찾아보기로 하였다. 한참 만에 쏘다니던 우리 둘은 원두막 하나를 찾아내었다. 그러나 그 원두막을 발견한 기쁨보다는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원두막은 무서웠다. 우리는 돌을 집어 힘껏 원두막 근방을 향해 던져보았다. 다행히 아무런 반응도 기척도 나지 않았다. 우리는 참외밭으로 뛰어들었다. 겨우 끝맺음의 참외가 조망만큼씩 달려 있었다.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대로 집어넣고 또 한 알음씩 안고 슬슬 기어 나왔다. 그런데 그때 슬슬 기어 나와 허리를 펴고 달려 나오는데 원두막 첨지인 듯한 한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어슬렁 내려왔다. 우리는 당황하다가 그대로 우뚝 서버렸다. 우리와 마주치자 그 중국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무서웠는지 아무 소리도 않고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고 들어가 버렸다. 꺼림직한 기분이었으나 우리는 우선 위기를 모면한 셈이었다. 홍동지는 다행히 정신이 회복되어 있었다. 따온 참외를 가지고 그곳서 참외 잔치를 벌이려고 하였으나 아무래도 그 원두막에서 내려온 중국 사람이 마음에 걸리어 우리는 걸어가면서 먹기로 하였다. 껍질은 꼭 왼쪽으로 멀리 던져버리기로 하였으나 아무도 껍질을 입으로 벗겨 먹는 사람은 없었다. 껍질까지 그냥 서걱서걱 배 물어 먹었다. 나와 김동지는 홍동지를 부축해가며 참외를 먹으면서 걸었다. 참외 꼭지는 꼭 오른쪽에 선 김동지와 윤동지가 멀리 왼쪽으로 던져버렸다. 설사 그 중국 사람이 우리의 뒤를 쫓는다 해도 우리의 걸어간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표적을 남겨둘 수는 없었다. 얼마 뒤엔 참외 꼭지까지 씹어 지디겨 없애버렸다. 홍동지가 몇 개의 참외를 먹고
나 참외를 먹고 나자 혼자 걸어보겠다고 했다. 기적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었다. 참외는 단 것인지 쓴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몇 개를 먹고 나서야 굳어버렸던 혀의 미각이 되살아났다. 어쩐지 씁쓸한 맛이 감돌았다. 그제야 그것이 참외가 아니고 수박임을 깨달았다. 이건 참외가 아니고 새끼 수박이구만. 내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들 그래? 엉? 하고 놀랐다. 감쪽같이 참외로만 안 모양이었다. 이러한 놀라움은 잃어버린 웃음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웃음은 역시 나오지 않았다. 허헛, 이제 맛도 모르고 맛도 분간 못하게 되었으니 웃음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웃을 기운이 나오질 아니했다. 무엇을 먹었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잘 먹었다. 싱싱한 물기는 감미로웠다. 이렇게 한 10여 분을 다시 걸었을까 홍 동지는 앞으로 넘어져 버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홍 동지를 따라 펄썩펄썩 주저앉아 버렸다. 더는 이대로 못 가겠다는 노릇이다. 나도 영 더 우겨댈 힘이 없었다. 쉬어가기로 하자. 에라, 모르겠다. 그러나 이왕에 쉴 바에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을 옥수수 밭으로 가서 쉬기로 했다. 적당한 곳에 한가운데가 아닌 한쪽 가장자리에 아늑한 옥수수 밭 속에 들어가 주머니 속에 수박덩이를 모조리 먹어버렸다. 줄인 창자가 채워진 것은 좋았으나 우리는 졸음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전신이 엿가락처럼 나른해지면서 우리는 늘어지고 말았다. 마치 술에 취한 듯이 몸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었다. 혹시 이 수박 속엔 술 기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엉뚱한 생각까지 해보았다. 하여간 우리는 그곳에 잠이 들어버렸다. 다시는 못 일어날 것처럼 쓰러져 잠을 잤다. 깊은 잠에 휩쓸려 유유히 벌판의 어둠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얼마 동안이나마 세상을 잊을 수가 있었다.